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의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사실 배워야 산다가 이 진행자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둘이 나오게 되니까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워야 산다. 이 매주 금요일 시간은요.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시간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네. 자, 배워야 산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전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경제를 그런데 너무 공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 흥미로운 경제 역사 이 시간 통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숙명여대학교 교수님이신 신세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수업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또 진행자의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은지가 오늘 재밌는 경제 수업을 계속 들어볼 텐데 함께하게 된 어떤 소감이나 각오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또 어려운 질문을 또 주시는데요. 네, 또 시작도 하기 전에 또 각오 한마디는 꼭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전공이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어문학과 계열의 전공을 하고 있어서 예. 경제방송 아나운서로서 또 경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청자님들께 더 좋은, 질 좋은 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경제사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 소감, 각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신세동 교수님 강연을 몇 차례 들어본 바가 있는데 그 정말 대단한 입담 저는 익히 알고 있거든요. 너무 오늘도, 기대되는데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고 우리 막내 진행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배워야 산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일본으로 왔습니다. 이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가 있을 텐데 바로 옆 나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일본 여행 가본 적 있어요? 가본 적이 있죠. 최근에 혹시 있습니까? 네, 최근에 있어요? 또 다녀왔는 데가 일본입니다. 그래요? 네. 일본 여행 가게 된 혹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싸다고 하니까. 싸다고 네, 하니까. 맞아요. 다녀옵니다. 사실 오늘 하필 일본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진행자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참 싸다는 점, 가깝기도 하고 인프라도 잘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어떤 역사, 경제사를 읽어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교수님, 일단 오늘의 경제사, 일본과 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제가 경제학자잖아요. 예. 40년 경제를 공부했잖아요. 40년이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그게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 엔화요? 네. 어허. 일본 엔화가 환율이 올라가면 예. 일본이 굉장히 수출이 좋아지고 그렇죠. 네. 거꾸로 일본 엔화 환율이 내려가면 일본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 공백을 한국이 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좋으면 우리가 안 좋고 우리가 좋으면 일본이 안 좋고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경쟁을 결정하는 결정 변수가 뭐냐? 엔화입니다. 네. 이 엔화가 중요하네요. 처음에 100여 년, 200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1달러 이코로 1엔이었어요. 그래요? 네. 1달러와 1엔이 똑같다. 네, 메이지 시대 때. 꽤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게 변해가지고 최근 한 40년을 놓고 보면 79엔에서 네. 250엔. 예. 그러니까 엔화는 지난 40년을 놓고 보면 변동이 굉장히 심한
환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셨던 저점과 고점 사이 갭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크죠. 지금 얼마입니까? 145엔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100엔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145엔, 150엔까지 가니까 너무 싸진 일본 거죠. 물건이 너무 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호텔 값보다는 일본이 싸고. 어느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비행기 값을 다 제하고도 일본 가서 며칠 노는 게 네. 제주도 가서 노는 것보다 싸진단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일본을 갔거든요. 그때 가면서 했던 얘기가 일본 다녀오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엔화가 지금 150엔대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이게 과거에 250엔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배로 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에 수출이 되면서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예. 네. 이때 이제 일본이 너무 이제 수출이 잘 되고 경기가 좋으니까 이게 좀 의시된 거예요. 의시되면서 네. 미국을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거는 왜 이렇게 제품도 못 만들고 네. 품질로 미국은 경영 방식이 틀려 먹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훈수를 두기도 네. 했군요. 그래서 미국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 주도로 선진 재무장관 5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 엔화 환율을 한번 세게 훈련을 시키죠. 예. 그게 플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결국은 일본의 경제를 절반을 꺾어놓기 시작하는 예. 결정적인 그런 모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일본 엔화와 관련된 플라자 합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왜 나왔나 싶었는데 플라자 합의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제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어느새 좀 어렴풋해졌거든요. 자, 플라자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긴 했지만 하나씩 제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근데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결국에는 일본을 막으려고 미국이 이끌어낸 합의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합의를 해준 이유가 있나요? 합의를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누구였을까요? 네. 미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은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강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너무 적자가 크니까 네. 일본 그 환율이 그때 250엔이었었어요. 예. 250엔 이게 엔화 환율이 너무 높다. 따라서 이걸 좀 낮춰야겠는데 이게 혼자서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 호텔이라고 하는 네. 유명한 뉴욕의 호텔에 모여서 합의서 쓰세요 해가지고 앞으로 달러 환율을 엔화 환율을 낮추겠습니다라고 합의를 사실은 반강제 자의반 타의반 네. 낮춘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 조금 더 상세하게는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엔화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화 약세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앞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지만 엔화의 그 약세,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건지 이 얘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100엔 하던 게 150엔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100불짜리를 하나 팔면 100엔일 때는 망엔인데 이게 150엔 15,000엔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수록 일본 수출업자들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가격을 환율이 오른 만큼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손해를 안 보잖아요. 맞아요. 결론, 일본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일본 자동차, 일본 전자제품, 일본 음식, 하다못해 일본 꽁치값이 싸지는 거죠. 확실히 제품이 아주 하자가 있는 게 아닌 한 가격이 싸지면 그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일본 커지는 제품이 어마무시하네요.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일본은 품질 관리를 아주 유명한 나라죠. 그렇죠. 따라서 품질도 우리나라 거 못지않게 좋은데 우수한데. 가격이 50% 싸져버리면 이거는 뭐 그죠? 그죠. 그래서 일본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약세가 되면 일본 제품이
꽁치서부터 상추서부터 네. 전자제품서부터 자동차서부터 모든 일본 물건이 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께 잘 팔리면 결과적으로 누구께 안 팔릴까요? 우리나라께 안 팔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본이 수출이 잘 되면 우리가 안 되고 네. 우리가 안 되면 일본이 잘 된다. 그 경쟁하는 제품군 자체도 비슷한 것들이 거의 상당히 비슷하죠. 많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은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치열한 경쟁을 하는 관계인데 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게 어디가 유리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일본 행화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행화가 250엔까지 올라가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결국은 이제 망치로 일본 행화를 두드려 패는데 그 결과 그게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거든요. 예. 네. 85년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네. 본격적으로 미국의 자동차면 자동차 오. 냉장고면 냉장고,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을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1985년, 6년이에요. 아, 요즘에 그 어른들이 80년대 경제 좋았다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시작이 바로 그때. 그 시작을 문을 연 게 예. 플라자 플라자 합의로 합의다. 앵화가 강세가 됐고 아하. 앵화가 강세가 되니까 한국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수출 대국은 사실은 플라자 합의가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엔화의 환율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단 전 세계 무역에서 왜곡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엔화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중요하죠. 예. 따라서 이 일본 엔화의 환율이 250엔까지 갔다가 플라자 합의에서 사실 그건 당시 비밀이었어요. 예. 얼마까지 내려갈 건가는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알려졌죠. 그때 250엔에서 120엔대까지 낮추는 게 사전 합의였어요. 절반으로. 그 뭔 이야기냐면 일본 제품의 가격을 2배로 올려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 물건들이 안 팔리니까 그렇죠. 가격이 2배가 갑자기 오르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게 몇 년이라고요? 86, 87이잖아요. 요때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출이 잘 됐고 가장 흑자가 많이 났고 네. 가장 경제가 좋았던 3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잘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이 얼마나 못했느냐도 중요한 거군요.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게 플라자 합의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엔화 약세가 되게 되면 엔화로 만든 제품들이 싸지니까 이쪽이 잘 팔리고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면 네. 네. 그럼 왜 미국이 플라자 합의에 특히 일본을 타겟으로 네. 했을까? 그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미국에서 일본 물건 중에 되게 잘 팔린 게 있었나요? 유독 잘 팔리는 상품이 있었다. 근데 그게 되게 비싸고 사람들이 꼭 필요한 물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일본 물건 잘 파는 거는 되게 많았죠. 한두 개가 아니고. 워크맨이라든지. 네. 와, 워크맨이 그때였어요? 네, 워크맨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제일 잘 팔리는 테레비가 소니였어요. 소니, 저 어릴 때만 해도 네. 소니 일본 제품들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트리니트론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미국이 아주 콕 일본을 찝어가지고 플라자 합의에 불러서 네. 이렇게 찔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자, 일본이 미국 못지않게 세계 경제 위상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닐 걸까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자동차가 엄청 많이 팔리지 않았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동차만 잘 팔린 게 아니고 워크맨서부터 그죠? 네. 네. 정답을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한번 밝혀주시죠. 해주세요. 미국이 1년에 무역 적자가 나는데 네. 네. 그 37%가 일본 때문에 적자였던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가 되는데
왜 37%? 미국의 적자 중에 3할 넘게가 일본 때문이었다고요? 사할이죠. 37%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많이 팔렸다는 거고 네. 이렇게 일본 물건을 많이 팔아서 미국이 적자가 되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인데 네. 이거를 이제 불을 댕긴 게 있어요. 뭐냐? 일본이 미국 물건이 너무 안 팔리고 일본 물건이 잘 팔리니까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물건을 못 만드냐? 바보들. 네. 그래서 고발을 했구나. 일본이 네. 미국 상품이나 미국의 그 제조업체들을 콕 집어가지고 예. 이제 제품을 잘 못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일을 간 거죠. 이놈들 좀 더 두고 보자. 너희들이 그렇게 잘 팔린 게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앵화 때문인 거 아니야. 따라서 앵화는 조금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래서 1985년 9월 22일 예.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네. 앞으로 3년 동안 250행에서 예. 120행대로 50% 앵화 강세를 유도한 게 플라자 합의다 이 말인 거죠.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뭐 손해를 일본 때문에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윗선에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일본을 싫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네. 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이 서로 싸우고 사람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전쟁이 끝나면은 일본을 좀 싫어할 이렇게 수밖에 없죠. 가혹하게 대했었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었어요. 생각이 깊었던 거죠. 뭐냐면 일본을 이용하자. 네. 일본이 빨리 회복이 되어야 이제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에 튼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활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죠. 따라서 당시에 일본이 물건도 잘 만들었고요. 네. 아까 워크맨, 뭐 트리니트론, 테레비를 이야기했지만 잘 만들었고 예. 싸고 하니까 잘 팔렸기 때문에 그 당시 80년대의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일본 사람이야, 뭐 독일 사람이야 이런 관념이 없이 싸고 좋으니까 막 샀던 거죠. 그냥 근데 뭐,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사주는 것을 일본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치고 너거는 경영 방식이 틀렸어 이렇게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를 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자,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을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 내용을 들어보니까 플라자 합의 뭔가 좀 강제적인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화가 일견 나죠.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과연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사상 유례 없는 수출 증가, 네. 사상 유례 없는 흑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벌어들인 것이죠. 그때만 해도 1980년만 해도 한국은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경쟁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데 이제 앵화가 150행대, 250행대까지 올라오던 게 이게 이제 190행, 150행, 120행으로 떨어지니까 2배 비싸진 거죠? 2배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틈새를 한국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서 아까 87, 88, 89 네. 3년 동안 사상 유례 없는 우리가 흑자를 이제 겪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한국이 최초로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해가 86년이거든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군요. 네.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이거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망해가고 있을 때, 그렇죠. 망하는 길을 타고 갔을 때 한국이 한국은? 그 수혜를 네. 받게 됐고, 그렇죠. 아까 우리 은재커 말했던 네. 자동차가 네. 그때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 그 당시에 사실 한국에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나 네네. 기아자동차가 있었는데 네. 그때 질문 하나 내죠. 예. 네. 그때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예?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내걸었던 전략이 뭐였을까요? 현대차의 광고 전략이요? 네. 잠깐만요. 뭐 신토부리요. 뭐 이거 할 수는 없겠고 거기서 드라마에 나오지 않았어요? 드라마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거 옛날 배경인 거죠? 네, 그때 송중기 배우가 연기를 했었는데 예? 거기에서 1+1 행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뭐요? 1+1이요? 그렇죠.
네. 맞습니까? 그러죠. 네. 잠깐만요. 아니 이게 과자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고 진짜 본 거 맞아요? 네, 저도 드라마 보고 배웠는데 그 당시에 그랬다더라고요. 일본 자동차 제일 싼 게 네. 한 3,500불, 4,000불 했어요. 예. 근데 현대 자동차는 2,000불을 안 했거든요. 거의 반값이죠. 그러니까 일본 차 하나 살 돈이면 네. 우리 현대차는 또는 뭐 기아 자동차나 대우 자동차는 한 대 사고도 플러스 한 대 더 산다.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저건가요? 그러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 싸게 파는 전략인 건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동차를 원 플러스 원이 이야. 획기적이긴 뭐 그렇다고 두 대를 사라는 게 아니고 네네. 두 대 사면 네. 이게 아니고 한 대 사면 한 대를 살 만큼의 추가적인 돈을 그 더 정도예요. 준다. 야. 그 전략이었던 거예요. 하긴 실제로 진짜 반값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1년에 우리 한국산 자동차 아까 이야기했죠. 현대, 네. 기아, 대우가 1년에 한 거의 15만 대 이상을 팔았어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15만 대면은 깜짝 놀랄 만한 왜냐하면 8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품질이라든지 이런 테스트를 패스를 못 해가지고 테스트조차. 한 대도 제가 미국서 제가 10년 공부했는데 제가 할 당시에 때는 그랬습니까? 그때는 한국 차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86년도 우리 아시안 게임 하는 그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미국 고속도로에 한국 차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그때 미국 땅에서 한국 자동차를 봤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황홀하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던 거죠. 네, 그때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있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엔진을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70년대 초. 그럼 어떻게 차를 만들었을까? 엔진을 못 만드는데. 엔진을 다 수입했죠. 그러니까 모든 핵심 부품을 다 수입해가지고 네. 껍데기만 우리가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70년대거든요. 근데 80년대에 드디어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를 본격 수출하면서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상위권 안에 들어오는 아주 메이저 우리가 자동차 공급원이 됐거든요. 네. 그 단초를 만들어준 것. 그때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한국 자동차가 비집고 들어가게 했던 그 단초를 만들어준 게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250엔에서 120엔 떨어지는 게 결정적인 계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플라자 합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세여서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만들었던 거고 일본의 제품들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되니까 한국이 그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놀랄만한 지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러게요. 자동차가 반값이었다는 사실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플라자 합의라는 게 아까 은치 앵커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환율은 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사실 강제로 압박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냥 용인될 수 있는 현실인 겁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안 할 수 없었던 배경을 우리가 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엔화 환율이 얼마까지,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직전까지 250엔까지 갔다 네.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환율이 올라갔는데 그 엔화 환율이 250엔까지 올라가 갖고 일본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하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미국의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이 5.5거든요. 네. 이게 그때 얼마였냐? 22%였어요. 잠깐만요. 오늘 충격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약간 어지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플라자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엔화의 약세 때문이었고 250엔. 예. 250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엔화의 약세를 만들어낸 이유가 미국이었다. 미국의 고금리였다. 그렇죠. 와. 알겠습니다. 놀랍네요. 와, 이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 22%까지 어떻게 그게 갈 수 있죠? 천천히, 그전에도 높았습니까? 그 금리가? 보통 평시의 기준금리는 네. 그 당시에 한 7%좀 됐어요. 아하. 6, 7%좀 됐는데 이거를 그냥 피치 못하게 22% 사상 유례 없는 네. 고금리죠. 아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 네.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렇죠. 더 상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환율 압박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플라자 합의였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글로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플라자 합의, 엔화 약세부터 비롯됐던 이유였습니다. 자, 엔화 약세, 엔화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면서 엔화로 찍힌 제품들의 가격이 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근본적으로 또 미국에 있었다. 그 미국에서도 고금리 환경에 있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 벌써 궁금한 점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22%라는 충격적인 숫자까지 잠깐 맛을 봤는데 왜 그렇게 고금리 환경이 찾아왔던 건지 그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 나오는 주식시장. 마무리는 역시 토마토 증권통. 토마토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토마토 증권통. 토요일도 일요일도 업로드 됩니다. 마무리는 역시 토마토 증권통. 토마토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수익 많이 가져가세요. 많이. 토마토 증권통. 토 달지 마세요. 마지막은 결국 토마토 증권통.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된 건가요? 한 번 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할게. 잘 들어. 마무리는 역시 토마토 증권통. 네, 배워야 산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를 모시고 우리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경제 역사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엔화 약세 이야기. 플라자 합의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점점 사실 이제 거꾸로 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뒷걸음을 쳐서 가는 거죠. 자, 플라자 합의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너무나 쌌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품들이 너무 싸서 미국에서는 정말 곤욕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압박을 해서 미국의 엔화 가치를 강제적으로 올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얻었던 게 바로 한국이었군요. 그렇죠. 한국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역사적 맥락을 좀 짚어봤는데, 자, 플라자 합의를 가져왔던 엔화 약세를 가져왔던 것이 미국의 고금리였다라고. 고금리였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의 고금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 왜 미국이 고금리였는지 요 내용부터 좀 상세히 풀어주시죠. 네. 미국이 사상 유례없는 기준금리 22%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인플레 때문이었어요. 인플레이션, 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네. 얘기네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미국이 인플레가 가장 심각했을 때 네. 얼마였냐? 9%였어요. 9%. 난리도 아니었죠. 네. 지금은 이제 3%대로 떨어졌는데 그렇습니다. 9%대로 떨어져서 난리였는데 그 당시 인플레가 얼마였냐? 16%였어요. 잠깐만요. 15%, 16%. 오늘 듣는 숫자들은 왜 이렇게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되네요. 그렇죠. 아니, 9%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물가 막 올라요. 9% 이것도 정말 난리를 피웠는데 이때 16%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의 물가 상승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살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15%, 6%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네. 중앙은행이 연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뭐냐? 어허. 그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풀리는 돈을 막 빨아들여 갖고 네. 시중에 돈이 없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어왔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네네.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관리를 해요. 예. 지금 이제 연준에서 뭐 올리냐 마냐 뭐 동결했네 뭐 3번 동결했네. 지금은 금리를 동결할 때잖아요. 네. 그때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통화량을 조절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막 15% 6% 넘어가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돈을 막 빨아들이는 거죠. 돈을 막 빨아들이면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22%까지 갔던 거거든요.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가 왜 왔냐? 네네. 인플레가 온 것에 대한 이제 그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잠시만요. 그 전에 요거 한번 좀 궁금합니다. 고금리 환경 22%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몇 퍼센트부터 시작해서 이게 22%로 뭐 단기간에 간 건지 천천히 간 건지. 물론 한꺼번에 뭐 팍 이렇게 이렇게 올린 건 아니지만 예. 당시에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4%에서 7% 사이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이랑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수준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한 4% 5%이던 기준금리를 순식간에 몇 번에 걸쳐 가지고 22%까지 올라가게끔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질문 하나 내죠. 네. 뭐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그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예. 썼던 방법이 있어요. 잠깐만요. 주식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연준이 뭔가 행동을 했다. 이거 뭐 했을까요? 뭘까요? 저는 연준하면 맨날 금리 인상 이거밖에 안 떠올라서 네. 그 어떤 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뭘까요? 우리나라도 예. 뭐 조금 이게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발표를 네. 금요일 날 하잖아요. 금요일에. 왜냐하면 금요일 날 들으시고 주말 까먹으시라. 그죠? 미국도 네. 증시에 주는 충격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네. 기준금리를 언제 올렸냐 하면 토요일 날 올렸어요. 토요일에 주말을 끼고요. 주말에. 예. 거래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내일 하루 놀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게 당장 대응이 안 되니까 그러죠. 주말에는요. 그날 예를 들어서 그 장 열리는 날에 발표를 해버리면 순간에 뭐 사이카가 발동이 되고 뭐 맞아요. 증시가 막 마비가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주중에 이 방송을 하지만 방송할 때 금리를 뭐 올렸다 내렸다 이야기 나오면 그날 하루 종일 헤드라인으로 금리 얘기밖에 안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예. 공휴일이나 네. 네. 아니면 토요일 날 주로 저녁에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우리 그 코로나 시국에 뭐 자이언트 스텝 0.75%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도 야 진짜 빨리 올리는구나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보폭도 더 넓었을 것 같습니다. 훨씬 컸죠. 예. 한 번에 제일 많이 올린 게 4%포인트 올렸거든요. 한 번에요 1회. 잠깐만 숫자가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다 올린 거 정도를 단 한 번에 그죠.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대를 사시는 분, 네. 특히 지금 20대, 30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0년대, 80년대 경험이 없잖아요. 이건 너무 상상이 안 돼요. 저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저금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옛날에 호랑이 먹던 시절에 기준금리가 22% 적이 있다. 네. 인플레가 15%, 6%간 적이 있다. 그럼 말도 안 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 앞으로도요? 네, 역지사지로. 와, 이게 40년 전, 50년 전 이야기지만 이게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기준금리 22%, 뭐 물가 15% 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네. 뭐죠? 인플레가 왜 왔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왜 왔을까? 왜 왔을까? 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수치가 16%라는 수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으로 뭐 우리 일상이 진행됐을 때 올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죠. 뭔가 큰 사건이 있었다. 네. 그렇죠. 잠깐만요. 전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전쟁? 50% 정답. 50%? 50%요?
전쟁 비슷한 전쟁 거. 그 이상이 또 근데 뭐가 전쟁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일어났냐가 나머지 50% 정답. 어디? 잠깐만요. 러시아인가요? 당시 전쟁이 전쟁이면 어디 있었을까요? 위쪽 러시아 아니면 뭐 중국이나 중동? 중동 쪽? 이쪽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네. 지금 하마스 같이 그렇죠. 팔레스타인 자치기구하고 그때 전쟁이 73년도에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차 석유 파동이 와가지고 오일 쇼크. 오일 쇼크. 그렇군요. 네,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오는데 네. 1차 오일 쇼크가 73년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배럴당 유가가 3불, 1불, 2불 뭐 요러던 게 이제 3불, 4불 때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2차 석유 파동은 79년도에 오는데 네. 2차 석유 파동은 이란이 무너지고 어허. 망명가 있던 지금 이란 정부의 정신적인 지도자 예.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하는 프랑스 망명가 있던 사람이 네. 이란의 혁명을 일으키고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란을 지도하고 있던 팔레비 왕을 쫓아내고 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왜 이란이 그러면 중요하냐? 이란이 세계 3대 산유국이잖아요. 3대 산유. 3대 산유국이 이게 소위 이란 혁명에 의해 가지고 자유 진영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네. 소위 그 혁명 세력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는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올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네. 2차 석유 파동이 79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73년도 1차, 79년도 2차 이 석유 파동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럴당 유가가 2불, 3불 뭐 요러던 유가가 네. 30불대가 넘어가는 우와. 2불, 3불, 아니, 30불대가 넘어. 지금 상황과 비추어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였는지 감이 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간만 봐도 이 충격이 감이 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우리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간 전쟁 여파 터졌잖아요. 그것도 사실 저희가 방송하다 보면 주식시장에 이런 영향이 있고 얘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니고 연단이에요. 그렇죠. 70년대를 통째로 오일 쇼크가 10배 그럼 이 장기간 동안의 오일 쇼크 영향은 10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됐던 겁니까? 됐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예. 휘발유가 네. 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 거는 맞죠. 네, 거기서부터 네. 다양하게 나오죠. 근데 그게 지금 3불에서 39불이니까 거의 30배 정도 10배 이상 올랐는데 예, 그렇죠. 그게 10배 올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인플레를 15%, 6%까지 올리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워낙 그 원유라고 하는 것이 네.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네. 사람들의 뇌리에 석유 파동 때문에 휘발유 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에 공포감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놈의 인플레를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인플레 기대 심리. 인플레 기대 심리에 불을 당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플레가 좀채 잡히기 어려운 문제가 됐던 거고 네. 이렇게 인플레 심리에 고착화된 이 인플레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22%라고 하는 사상 최고의 기준금리를 때리면서 예. 결국은 이제 인플레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 얘기 조금 더 궁금한데요. 저는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 그러니까 이 유가가 10배가 오른 거죠. 73년에 1차 오일 쇼크 때 3불. 3달러에서 한때 12달러 정도로 오르게 됐고 1차가 그렇고. 예, 2차 때 그때 최종적으로 39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유가가 10배가 넘게 올랐으니 물가도 10배 오를 거다.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 실제 그런 비율은 거죠? 적다. 아니죠. 요거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우리나라랑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1년에 우리가 원유 수입이 약 1,000억 달러쯤 돼요. 지금은 1,000억 달러. 값이 조금 올라서 네네. 좀 1,000억 달러 안 됐거든요, 항상. 네. 근데 우리 경제가 매출 기준으로 얼마냐면은 10조 달러 경제예요. 10조 달러의 원유가 1,000억 달러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네. 1%거든. 네. 그러면 1%의 원유 가격이
100%가 올랐다고 쳤을 때 물가는 1% 올라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100% 아니라 300% 오른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에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정도는 많아야 한 3, 4%? 2, 3%밖에 안 되는데 네. 실제로는 물가가 15%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의 뇌리 속에 인플레가 심리가 꽉 박혀버린 거죠. 이 인플레 심리가 박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게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인플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 심리다. 인플레 심리. 그 인플레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극약 처방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때 나온 극약 처방이 기준금리 22% 상승.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해서 석유 파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이 굉장히 컸었는데 실제 그 미국 국민들이 느꼈던 체감, 고통도 굉장히 좀 컸었겠죠. 굉장히 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때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여서 그 당시에? 네, 그 다닐 때여서 휘발유 넣으려고 네. 네. 차를 주유소에 대놓고 예. 네.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네. 주유소 문 열면 그때부터 넣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24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어허. 보통 2시간 네. 줄 서고 그랬거든요. 2시간을 줄을 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국 국민들은 인플레 심했죠. 네. 네. 금리가 22%니까 투자가 어려웠겠죠. 네. 소비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80년대 초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이류 국가에 불과하다. 아, 심지어.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뭐 냉장고도 잘 팔리고 차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얄밉죠. 미국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게 네. 다가 너희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이제 미국이 발끈하면서 80년대 중반서부터 플라자 합의를 시작해서 네. 해서 미국이 대대적인 혁신을 하기 시작하죠. 그 미국의 대대적인 혁신의 우상이 누구였냐? 레이간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영광을 만들어낸 예. 대통령이 레이간 대통령. 알겠습니다. 지금 특정 인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물 얘기하는 김에 바로 뒤에 계신 저분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예. 폴 볼커. 저분이 방금 언급해 주셨던 22% 기준금리 만드신 분이죠. 그죠. 극약 처방. 네, 폴 볼커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저 기준금리 저렇게 높였을 때에 대한 반응들이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어허. 굉장히 안 좋았고 폴 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네. 박수 치고 그러지. 저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얼짱대면은 막 계란 던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사실 요즘에 폴 볼커에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아주 뭐 미국에서 제일 나쁜 사람 김정은 다음으로 아마 폴 보커를 할 만큼 폴 보커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아주 인기가 부정적이죠. 없으셨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게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인플레에 약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22%가 말이 안 되면 되는 일자리 다 없어지죠. 갑자기 높아지니까 네, 주가가 폭락하죠. 회사들 망하죠. 회사 많이 망했죠. 회사만 많이 망한 게 아니고요. 예. 학교예요. 학교에 도네이션이 기업 도네이션이 다 망가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갔던 도네이션이. 그러죠. 아, 여력이 그만큼 없으니까. 장학금이 싹 다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80년대 초, 네. 84년도에 제가 마쳤는데 네. 4년 동안 장학금이 다 잘리고 4년 동안이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아, 이 기준금리 22%라는 거는 숫자도 놀랄 만한 정도가 되겠지만 이 영향도 단시간에 끝나는 성격이 아니군요. 이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서서히 이제 미국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던 게 아까 엔화 환율을 이제 250엔에서 120엔으로 낮추니까 그죠? 예. 일본 수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럼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 수출이 쪼그라든 걸 한국이 메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수출에도 별로 보탬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네. 미국이 다시 세계 초강대국으로 이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80년대 중반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혁신이에요. 네. 규제 철파, 그다음에 감세. 그래서 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을 만든 그 이후에 인터넷이 나오고 그 네. 이후에 아마존이 나오고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혜택들이 전부 80년대 미국이 그런 규제 혁신, 그죠? 네. 이후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80년대의 미국의 그 경제 정책을 지금에도 우리가 좀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게 네. 네. 부가가치세 좀 줄이자. 아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좀 낮추면 네. 당장 국밥 가격이 8,000원에서 7,000원으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국밥 가게도 좋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먹는 우리도. 예, 우리도 싸고 그리고 잘 팔리니까 경기도 좋고 그렇죠. 고용도 더 쓰고 그러네요. 그러면 세금도 더 들어올 거 아니냐. 아하. 전 그래서 지금 전 돌아다니면서 지금 부가세를 10%에서 한 8%나 6%로 낮추자. 세금 별로 안 준다. 네. 나한테 맡겨라. 저는 그래서 일단은 부가가치세 좀 낮추. 이게 80년대 미국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가 감세 조치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 질문도 하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 2부 들어서는 고금리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중간에 잠깐 질문을 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때 그 7, 80년도 때 오일 쇼크가 터지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됐던 이때 금리 인상과 코로나 때 금리 인상한 거 똑같지 않냐 제가 질문 드렸는데 약간 좀 다르다는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차이점이 네. 일단은 수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때는 6%, 5%에서 22%까지 갔던 거고, 이거는 거의 제로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서 5%, 제로였죠, 제로였죠. 5% 올라온 거니까 사실은 제로에서 5% 올라온 거하고 5%에서 22%가 된 것하고를 비교해 보면 뭐 율로 따지면은 뭐 큰 차이가 없겠으나 일단 수준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때 터졌어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막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판국에 그리고 막 베트남에서 깨지고 막 곳곳에서 미국이 깨지고 막 멍이 들고 이러던 때에 그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기댈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 속에서 사상 유례 없는 주가 상승 속에서 그렇죠. 이번에 이게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자신감 차원에서 훨씬 더 그때보다는 지금의 자신감에 차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좀 틀리다면 틀리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그 경제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네. 현재를 비추어보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 대해서도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의 흐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금리 인상 뭐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될지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흐름에 대해서 어떤 전망 좀 하고 미국 계십니까? 금리요? 예. 미국 금리가 지금 5.5인데 예.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 게 거의 분명해졌고 문제는 내년에 몇 번 내릴 거냐잖아요. 네. 지금 뭐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3번 내린다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도는데요. 맞아요.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3번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19명의 연준의 관리들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보다도 3번 내려가는 걸로 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11명이 FOMC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투표권은 12명만 밖에 없거든. 그렇죠. 네. 따라서 분명히 기준금리가 내리기는 할 건데 3번 내릴 거냐 그렇게 보도된 거는 우리가 일단은 믿으면 안 된다. 네. 두 번째, 이게 내려도 상반기는 안 내려갈 거다. 근데 신문에는 뭐 3월 달에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안 내려올 거고 하반기에 내려도 저는 많이 내리면 2번 정도 내릴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뭐다? 미국의 인플레가. 특히 PCE 물가라는 거,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지금 4%대인데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3%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그러면 3% 아래로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일 거냐? 저는 내년 가을 지나야
그래서 저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한두 번 정도 기준금리가 내려갈 건데 너무 우리 젊은 층들이 섣불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리 질러 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소화 불량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플라자 합의를 주제로 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 교수님, 전체 플라자 합의에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본 엔화다. 네. 엔화가 한때 250엔까지 갔는데 이게 80엔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50엔까지 간다. 만약에 이 150엔까지 올라온 게 200엔대로 올라간다 하면 이건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엔화가 다시 내려가야 될 텐데 엔화가 내려가려고 하면 미국 금리가 빨리 내려가줘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일본 엔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일본 가서 우리가 뭐 스시도 먹고 초밥도 먹고 다 좋은데 일단은 즐기면서 한국의 수출을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엔화 환율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플라자 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엔화 약세에서 비롯됐던 인위적인 엔화 강세, 바로 플라자 합의였죠. 이 엔화 약세 원인은 또 미국의 고금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겠고, 이 미국의 고금리가 나타나게 됐던 배경까지, 그 오일 쇼크 이야기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한번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세동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워야 산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